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2012년 4.11 총선 직후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 연재욱 사령관이 김관진 국방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의 내용입니다. 국내의 종북, 친북 사이트들이 북한의 선전, 선동에 동조해서 대통령과 현 정권 심판에 치중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북, 친북 사이트의 예로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를 들면서 총선 당일 한 시민 기자가 쓴 투표 독려 칼럼을 선동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SNS 공간에서 유명인들이 투표를 독려한 것도 선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작가 이회수 공지영 씨, 방송인 김미화 씨, 당시 조국 안철수 교수 같은 유명인들이 투표율이 높으면 춤을 추겠다고 약속한 것 등을 젊은 층의 적극적인 투표 동참을 촉구한 선동이라고 비난한 겁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표장에 안 가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 보고서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멀쩡한 단체나 시민이 이 SNS 활동한 것을 마치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한 것처럼. 민간인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총선 직전 한 해군 장군의 제주 해군기지 관련 발언을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하자 반대 댓글이 달렸습니다. 군인권센터를 종북 세력이라 비난한 이 댓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이모 중사의 아이디로 달렸고 주요 실적으로 보고서에 기재됐습니다.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이른바 국발협은 지난 2010년 설립된 이후 보수 정권을 찬양하는 안보교육을 주도해 국가지원기관이란 의심을 받았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자체 적폐청산 TF 조사를 통해 국발협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설립됐고 4년 뒤 없어질 때까지 63억여 원의 국정원 예산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국정원의 외곽단체였다는 겁니다. 좌파는 종북 세력이라는 요지의 국발협 안보교육도 국정원 심리전단 등이 교재와 강사 등을 결정해주고 추후 보고도 받았습니다. 개혁위는 국정원이 국발협을 통해 당시 야당 정치인이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책 비난에 열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심리전단만으로 모자라 오프라인 외곽단체를 두고 정치 개입 활동을 한 셈입니다. 개혁위는 원 전 원장과 박승춘 전 국발협 회장 등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건고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 국정원이 인물 검증을 주도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개혁위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이 문체부의 요청을 받아 검증한 인물만 8,5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과 옛 통진당 당원, 정부 비판 시국선언에 참여한 인물 등 348명이 문제인물로 낙인 찍혀 문체부에 통보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7분쯤 서울 삼성동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배우 김주혁 씨가 탄 SUV 차량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 김 씨가 탄 차는 사고 직후 인도를 넘어 도로 옆 아파트 출입문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차에선 연기가 심하게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조대원들은 김 씨를 건국대병원으로 옮겼지만 저녁 6시 31분 끝내 숨졌습니다. 김 씨의 차와 추돌한 승용차 운전자는 별다른 부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운전자 얘기로는 자기가 차를 좀 갓길로 빼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같은 걸 움켜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차가 그냥 앞으로 와서 자기 차를 한번 다시 받고 돌진을 해버렸다. 경찰은 김 씨가 음주 상태였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SBS 8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김 씨는 프라하의 연인 등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고 지난 2005년 세상을 떠난 원로 배우 고 김무생 씨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관련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하긴 뭐 저쪽 야당한테는 어떤 후보자도 저는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홍종학 후보자는 너무 잘 산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론사 프레임은 홍종학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법안 발의한 거에 비해서 너무 잘 살아.
상속도 많이 받았어.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문제가 있어라고 그러는데 사실 문제 없는 부분인데 문제 있다고 지금 프레임을 만들고 있어요. 너무 부자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보도도 나오죠. 홍종학 전 의원께서 그 시민단체 시절에 뭐 여러 가지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던 부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홍종학 의원 인터뷰 저도 해봤지만 느끼는 건데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누가 이런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만큼의 결을 가지신 분이다.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로서는 저는 딱 결이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을 이름하여 이제 강남 좌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충분히 어떤 여력이랄까 돈도 있는 사람인데 이쪽에 경제관에 대해서는 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비판해왔던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왜 너는 부자니? 이거잖아요. 근데 일단 저는 정리를 이렇게 한번 가보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 내각의 마지막 퍼즐. 근데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부적격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이 또는 정부가 실패했냐 성공했냐에 관한 부분은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가 이명박이나 박근혜에 비하면 실패한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IMF 이후에 신자유주의 받아들여야 됐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최선의 선방을 했다고 생각해요. 비주류로서는 굉장히 어렵게 정치했던 부분이 맞죠. 그런데 이게 100% 잘했다라고 쉴드 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반박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가 잘했다고 표현하는 게 뭐 우습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다 그러는데 책에서 그러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한 마지막 장관을 쳐내야 되느냐. 그럼 대책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당시에 홍종학 후보자가 했던 이야기들대로 저는 충정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표현하면은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건 기본적으로 당시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논리예요. 일단은. 그 논리에다가 진보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막 급격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뭔가를 했다. 그런 부분에서 성공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쪽 진보 쪽의 논리인 건 맞거든요. 그런데 객관적 국민적 수준에서 보면 지표로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정부가 경제정책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진보라고 하는 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진보 정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보 쪽 계열, 민주당까지 포함해가지고 비판이 나왔던 지점들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만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다. 그래서 이번 대선 때도 홍종학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대선도 같이 치러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홍종학 후보자가 그 논란들을 이겨내고 저는 장관이 되기를 강력하게 바라는 입장입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네, 저도 똑같은 이야기지만 언론의 보도를 저는 좀 너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세금을 안 내거나 세금을 회피하려고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게 문제지. 있는 재산 투명하게 공개하고 증여하고 상속하면서 세금 다 냈잖아요. 그럼 됐지. 더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공직에 진출하는 사람들은 상속받을 재산 일부러 전부 다 사회환원하고 기부하고 맨손으로 그러면 공직에 들어가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언론들이 가지고 놀기 좋은, 희화화시키고 어떤 비난의 프레임으로 가져가기 좋은 그런 단어들은 있어요. 초등학생 자녀, 8억 부동산, 1억 5천 증여세 1,000만 원 납부, 이런 식의 어떤 그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딱 글감으로는 좋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 자체가 불법 행위를 한 게 아니잖아요. 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과세한 대로 법이 허용하는 대로 다 세금을 냈는데 아니 이건희가 뭐 4조 몇천억 그거 불법으로 차명 계좌 관리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하는 언론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 초등학생 하나를 중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무슨 거대한 범죄라도 저지른 듯한 뉘앙스를 깔아놓고 막 이야기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요, 진짜. 지금 언론에서 이 프레임을 짜면서 당신도 부자잖아, 돈 많잖아, 이런 프레임을 계속 씌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왜 홍종학 전 의원의 장모님이 왜 손주한테 분할 증여를 했느냐, 나눠서 증여를 했느냐, 자기 딸이나 사위한테 직접 주지 왜 손주한테 줬느냐, 이거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학생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상가를 받는데 상가 일부를 이제 증여를 받았는데 국세청에 보면은요, 국세청에서 나온 세금 절약 가이드라는 거에 보면은요,
증여를 할 재산을 취득할 때는 분할 취득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나와요. 국세청 자료에. 그 가이드에 그런 게 있어요? 예. 왜냐하면 상속세는 내가 얼마를 주느냐. 갖고 있는 상속해주는 사람의 재산 정도에 따라서 이게 판가름이 나는데 증여는 받는 사람의 위치에서 봐요. 세금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직계비속, 뭐 반계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 얼마를 증여받았느냐 거기에서 세금을 얼마를 까줄 거냐 이거는 이제 받는 사람 기준이거든요. 증여는 법적으로. 그랬을 때 나눠서 내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무서에서도 국세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분할 증여라는 것 갖고 언론에서는 쪼개기 증여 말도 참 잘 만들어내요. 쪼개기 증여라고 해서 이게 편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편법이 아니고요. 자, 중학생한테 외할머니가 상가 건물을 증여를 했어요. 중학생이 돈이 없잖아요.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세금을 어떻게 내? 중학생 딸이 대출받을 수도 없잖아요. 우리나라 재벌들은 주식이나 뭐 차명계좌나 CD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얼마든지 하는데 3세까지 4세까지. 이 홍종학 전 의원의 딸은 그런 거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돈을 빌린 거야, 세금을. 차용증까지 떼면서. 그럼요. 정말 쿨한 집안이야. 네, 쿨한 집이에요. 나 세금 내야 되니까 엄마 돈 빌려줘. 내지는 엄마가 너 세금 내야 되니까 빌려줄게, 갚어. 왜냐하면 너 월세 계속 들어오니까. 그런 관점은 약간 좀 달라 보이고 이렇게 했겠죠.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 부모의 입장에서 그거를 너 세금 내라. 우리한테 빌려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만들었겠죠.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이 딸이 증여를 받았는데 고정수익이 있어요. 월세가 들어오는. 고정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자 원금 갚아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용증이 있는 거지 이게 편법, 불법이 아니고요. 국세청에서도 이미 권장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증여와 상속을 받으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했으면 말 하나도 안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만들고 싶은 프레임 있잖아요. 홍종학 씨, 당신은 그렇게 진보적 주장을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돈이 많아요? 라는 거를 사람들 머릿속에 깔아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어색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논리로 TK 지역에 사는 분들 중에 가난한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를 지지하신 분들은 다 부자여야지. 왜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를 지지하냐고. 언론에서 프레임을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야, 사회운동, 노동운동 이런 운동하는 사람이 벤츠 끌고 다녀?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강남에 살면 새누리당 뉴를 지지해야 돼.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강남에 살면서 왜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잘못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결연히 맞서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홍종학 전 의원이 후보자가 국회에서 결연히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기서 지면 안 돼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잘못 쓰게 돼요. 홍종학 의원이 사실 분리할 것도 없어요. 청문회 자리에서 정확하게 내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서 소득을 만들어 왔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재산이 축적됐다는 거 정확히 지금 밝혔잖아요. 지금 재산 신고했잖아요. 국회의원 하면서도 재산 신고했잖아요. 그대로 밝히면 돼요. 그 재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불법성을 따지는 거지. 내가 떳떳하게 벌고 떳떳하게 합법적으로 증여받아서 재산이 늘어난 거 어쩌라고 그러면. 제가 그분 민정당 인터뷰할 때도 느꼈던 건데 거기서도 그런 비슷한 결이 있어요. 이제 방송 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가끔씩 연락하면은 내가 술은 사줄 수 있어. 이거 뭐냐면 나의 재력이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가난해야 된다는 것도 좀 프레임 버려주시고요. 이쪽에 뭐 민주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내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서 싸워준다는 게 훨씬 더 큰 가치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내 이익을 위해서만 싸우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자, 홍종학 전 의원님, 지금 후보자님 이겨내시고요. 만약에 홍종학 후보자가 또 낙마한다면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데미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쉴드 칠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중학생 딸한테 상가나 건물을 해줬는데 세금을 안 냈어.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쉴드 쳐? 법적으로 다 했어. 부자인 것을 우리가 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참 근데 부럽긴 하다. 그러게요. 저 트윗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예? 마 선생님의 트윗입니다. 결혼했더니 장모님이 부자야. 건물도 있네. 딸을 낳았더니 장모님이 이뻐하시네. 장모님이 편찮아 돌아가시기 전에 건물을 증여하신다면서 부인이랑 딸 그리고 처형한테 나눠주시겠대. 그러면 내가 장모님 저는 앞으로 장관할 거니까 증여하지 마세요. 그래야 돼? 그렇군요. 뭐 어찌됐건 부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연락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7인회라는 게 나왔습니다. 7인회. 이 사람들은 어떤 모임 만드는 걸 정말 좋아해요. 남재준을 중심으로 한 부산지검장 이번에 그
피의자 신분으로 부산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조사받고 나왔어요. 피의자 신분으로 15시간 동안. 그 어떤 상황일까도 되게 궁금해요. 7인회 중에 한 명이 남재준, 다음에 장호중 뭐 이렇게 그다음에 쭉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정원에도 파견 나간 검사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번 적폐청산팀뿐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들이 한 무더기가 돼가지고 검찰이 국정원을 수사 못하게 만드는 정도 용도로 써먹는 거예요. 심지어 국정원 관련해서 무슨 재판 받잖아요. 국정원 직원이나 원세훈이 그러면 파견된 검사가 변호사의 역할까지 하는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그 7인회가 국정원을 검찰이 수사 못하게 방해하는 거 다음에 NLL 대화로 공개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남재준을 중심으로 한 7인회가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거예요. 네,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정말 그렇게 매력적인가 봐요. 외부에서 보면 좀 뭔가 좀 무서운 마음도 들고 좀 미스터리하고 의혹의 어떤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 그 내부에서 보면 내 원래 소속돼 있던 조직을 배신하고서라도 충성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가 봐요. 너무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 검찰이라는 그 신분이 가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그 이점, 그 비교 우위 같은 것도 엄청 큰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으니까 국정원에 충성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권력이었겠죠. 권력의 핵심으로 다가간다라는 그런 뉘앙스 때문에 충성했을 거고 두 번째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 그쪽에 충성했을 확률이 자유로움. 높아요. 예, 자유로움. 영수증이 없는 세계의 자유로움. 예. 그래서 공무원 세계에 갇혀 있다가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돈 쓰는 게. 이쪽에 아마 줄을 됐을 거고요. 얘네들은 근데 7인회? 아, 말도 잘 만들어. 팔선녀. 이게 어떻게 됐을까? 잊고 있었어요. 팔선녀. 그러게요. 팔선녀, 7인회.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아, 문고리 3인방. 또 뭐 있죠? 숫자에 관계된 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숫자? 죽을 사자. 사자 좋아하세요? 네. 444. 제 전화번호에 사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죽을 만큼 사랑해. 뭐. 다른 분들은? 저는 9 좋아합니다. 9. 9? 오, 가득 찬 수네. 이유는? 뭐 있어 보여요. 그냥 느낌에 영어로 해도 저는 9이라는 발음 자체가 굉장히 좀 심플하고 좀 하여튼 마음에 들어요. 9는 좀 문학적이에요. 나머지 일은 네가 채워. 이런 느낌. 9는 또 이게 동양의 수에서 보면 가득 찬 수거든요. 그리고 뭐 중국 사람들은 8자 좋아한다고 그러고 네. 저는 3자 좋아하고요. 3-3번? 야구팀 할 때 백넘버가 항상 3번이었어요. 3위일체 이런 개념으로 역사도 정반합 이런 3 이런 거 있잖아요. 3세판 이런 것도 있고. 마차님은? 저는 클수록 좋습니다. 450만 원? 450이면 되시겠어요? 700여. 그 7인의 멤버들이 누구예요? 부산지검장을 지낸 장호중 감찰실장,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고요. 변창훈 법률보좌관, 현재 서울고검 검사입니다. 오아무개 국정원장 특보, 고아무개 국방보좌관. 여기까지는 이제 남재준이 데리고 온 걸 거예요. 네. 군에서. 네. 그리고 조아무개 감사관, 변아무개 정보비서관, 하경준 대변인 등입니다. 지금 조아무개, 변아무개, 하경준 이런 사람들은 아마 국정원 직원일 가능성이 없죠. 내부 직원. 그러니까 검사와 남재준이 데리고 온 측근들과 그리고 원래 국정원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국정원 내에서 당시에 실세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재밌는 거. 남재준이 국정원장 할 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제2차장인에 임원해가지고 우병우에 특보하는 사람이 있어. 직보하는 사람. 그러면 이게 아사리판인 거죠. 네, 그렇죠. 이쪽에서는 이제 권력들이 자꾸 막 누려. 그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오다에 의하면은 뭐 NLL 대화력 같은 거 막 뿌려. 그러면서도 실제로 국정원에서는 진짜 중요한 정보는 청와대의 우병우 정도에게 직보가 되고 이런 관점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7인회라는 사람이 매주 모였다 하잖아요. 매주 한 번씩 모여서 낮 시간 동안 했는지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모였는지는 몰라도 자기 딴에는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로 어떤 사명감? 그러면 비밀스러운 결사체 느낌으로 모였을 거 아니에요. 애국심으로 모였겠죠. 네. 근데 또 한 축에서는 우병우한테 또 직보로 다뤄 원장을 건너뛰고 직보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남재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권력을 국정원 내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예를 들어 검찰이 대선 개입 사건 수사하려고 압수수색할 때 그 가짜 사무실 만들었다는 것도 다 여기서 주도를 했다는 건데 국정원은 국정원장 밑에 1차장, 2차장, 3차장 그 나름대로의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식으로 1차장, 2차장, 3차장은 지금 배제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서 실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NLL 대화록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일반 문서로 일단 재분류해가지고, 이거를 당시에 새누리당 정보위원들한테 공개하는 것도 7인회가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국정원의 어떤 권력이랄까, 국정원 자체를 비선화시켜버린 그런 대표적인 모양새라고 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7인회라는 게 하는 역할이 지금의 그 언론을 통해서 나온 이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국정원의 전반적인 모든 사항들을 기획하는 부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업무를 기획했다 뿐이 아니고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것이 사실은 이 7인회가 7인회라고 불리어지는 특히 박근혜 정권에서 얘네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기획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의심까지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병우한테 특보 들어가는 라인은 박근혜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병우한테 들어가는 거는 대통령이라는 거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놓고 국정원에서 국가의 모든 것들을 기획해서 그 정보를 청와대에 전달해서 실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과 이 새누리류 애들에게 보내서 실행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실행범들을 여러 군데를 드는 거죠. 검찰, 청와대, 뭐 국방부나 기무사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새누리류 정당까지 해서 실행범들을 만들고 얘네들은 기획하는 일을 하지 않았나 의심이 좀 들어요. 근데 이런 비슷한 결로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부터 군이 사이버사가 댓글 공작하는 거 김관진이 일주일 내내 보고를 받았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심리전단 요원 이런 사람들이 김관진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박근혜 정권 초대 국방부 장관이 낙마한 거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낙마했냐면 지극한 박정희빠였어요. 그래서 핸드폰 고리에 막 박정희 유경수 여사 이랬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그 당시 이명박 정권 때 김관진이 국방부 장관이었죠. 그런데 3년 동안 거의 매일 이런 보고를 받으면서 일종의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의 핵심 측근으로서 어떤 나쁜 짓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초대 국방부 장관으로 올라간 사람, 올라갔다가 낙마한 바로 그 사람이 그냥 낙마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박정희 빠여서 낙마했다고 하면 박근혜한테 그렇게 도덕적인 치명타는 없어요. 잘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김관진이 그 핵심 어떤 뭔가를 박근혜 정권에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었으니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그러니까 김관진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연결고리로서의 김관진이 그러다가 결국에는 국방부 장관을 유임을 해요. 김관진이 이명박 정권 때 국방부 장관 하다가 김병관 당시 후보자가 낙마를 하니까 국방부 장관을 유임을 하고 한참 어떤 마무리가를 해요. 그리고 나서 박근혜 정권 때 그 김관진이 국가안보실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낙마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다 연관성이 있는 그런 사건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로 낙마시키지를 못했기 때문에 김병관 자체가 약간 좀 페이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한번 해보는 거죠. 아, 김관진을 유임시키기 위해서. 명분 쌓기용. 네. 그쪽에서 보면은 박정희 좋아한다고 뭐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낙마한다는 게 그렇게 도덕적으로 치명적이었겠냐는 거죠. 아까 그 7인회에서 오 암흑의 국정원장 특보 대령 그다음에 고 암흑의 국방보좌관 육사 37기 얘네들을 뒤지면은요. 김관진과 아주 여러 차례 연락하고 수시로 만났던 모든 증거들이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김관진이 국방부에 관련된 군사이버사 기타 등등 이런 정보들을 7인회 멤버에게 전달하는 이 루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정보를 접할 때마다 여지경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딱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죠. 김관진이 그 보고를 받아서 자기 선에서 끝냈느냐 이명박한테 계속 보고용으로 보고를 했느냐 이런 측면도 있고 국정원과 사이버사 간의 권력투쟁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풀릴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로 그런 사안이고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다음 사안은 이건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한번 다뤘죠. 차명으로 돼 있던 4조 4천억 이거를 다 찾아갔다. 물론 이제 삼성 특검 시 정부가 밝혀내서 이거를 실명화하겠다. 실명화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까지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세금도 안 내고 다 찾아가 버렸다. 물론 남아있는 1,000억 원 정도의 돈 우리가 크다고 얘기까지 했지만 그건 뭐 그 4조 3천억에 비하면 껌값이니까요. 근데 이거를
정부가 아주 고율로 세금을 매기는 이거 지금 검토되고 있다 그래서. 근데 이 제목에서부터 정부의 쉴드, 어떤 언론의 쉴드가 느껴지는 그런 제목이에요. 이 이자 배당 소득 90% 과세 대상 될 듯이라고 이제 소제목으로 달려 있는데 댓글을 봐도 그래요. 댓글에 많은 분들이 뭐 이건희 꽃이다, 이재용 꽃이다, 90% 과세라니 크크크 뭐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보시면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90%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상속이나 증여로 봤을 때는 50% 이상이에요. 근데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 90%를 과세한다는 건 총액으로 따져서 많아봤자 2천억 정도? 1,500억에서 2천억 정도인데 이게 금융실명제법을 적용해서 90% 과세를 하면 99%죠. 그러니까 이자 소득이 발생했던 부분은 싹 다 몰수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그 금액 전체는 인정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봐주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불법적인 상속 또는 증여 시도의 실패로 보고 이 상속세 내지는 증여세를 징수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으로 봐야 되는데 언론 차원에서 그거를 눈 감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부도덕한 건 저는 삼성이라고 보는 게 대국민 약속을 일단 깼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의 쉴드 또 박근혜 정권 때 금융위원회 뭐 쉴드 이런 거는 그게 임원이든 누구든 간에 실명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인데 요거는 이거인 재산이라고 삼성이 인정했던 부분이라서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세금 물게 생겼던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빨리 그들이 약속했던 것처럼 불법적인 자금이에요. 불법 자금. 배당 소득이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한테 돌아가야 될 돈이 비자금 형태로 그렇게 묶여 있었던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좀 추징을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뭐 배임 이게 뭐 문제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원금 보존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박근혜 창조경제 1호 기업. 여기에 이상한 대출 정황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이카이스트라고 하는 그 회사인데요. 부채 비율이 647%에 달했던 그런 기업인데 왜 KEB 하나은행이 7억 원을 대출해 줄 때 그때 대출해 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부채 비율이 80%밖에 안 돼서 재무 안정성도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 전에 2년 전에 아이카이스트의 부채 비율은 647%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짜맞춘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여기를 대출 받아간 사람의 그 신원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는 구속돼 있고 폐업했는데 그 당시는 어떻게 박근혜 정권이 만약에 그냥 무탈하게 끝났으면 박근혜 정권의 대표할 만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창조경제잖아요. 그 창조경제를 어떤 개념화 시키기 위해서 뭔가 무리하게 짜맞추거나 또는 무슨 비리가 개입돼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개연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눈여겨볼게요.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가 했던 실제 사업 내용이 그러니까 뭐 창조경제나 뭐 벤처기업이나 IT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첨단, 어떤 새롭고 이렇게 기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제품으로 선보였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터치 스크린이나 뭐 쉽게 말하면 아이폰 같은 거죠. 한국 버전 아이패드 같은 걸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해서 학교 이제 교육 환경을 좀 또 스마트 미디어 IT 시스템에 적합하게 변형시켜준다, 뭐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사업 내용 자체가 정부기관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내용 자체가 이제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창조경제의 어떤 모범 기업으로서 지정을 했을 때 그 사업 성과가 훨씬 더 이제 드러날 수 있는 아이템이긴 했는데 문제는 그 사업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는 거죠. 학교에 보급이 제대로 안 됐고 그 사용했던 사람들의 그 실익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보급률 자체가 거의 뭐 보급률이라고 말할 정도의 성과도 없었고 근데 그 박근혜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에는 이런 이제 장난을 칠 수 있었던 거죠. 원래 이런 정부 대출 나오면요. 국가 어떤 시급한 정책, 뭐 이런 또는 대표적인 정책이 나오면은 국가 기관들 중에 여러 군데서 보증을 서줘요. 이를테면은 뭐 보증기금 여기 신용 보증기금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햇살론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관련해서 보증을 서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게 만약에 부도가 나거나 회사가 망하거나 그러면 결국은 세금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갚지 그러니까 못하면. 그게 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라는 그런 공적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원래 어떤 비즈니스 상의 리스크를 은행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은행이 리스크를 감당하기 싫어서 과거 정권에서부터 계속 그 누구도 리스크를 지지 않는 리스크만 모인 것이 보증기금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돼요. 사업 계획을 평가받아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 사업을 도전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이 경우하고는 좀 다르죠. 보통 보증기금을 통해서 대출받은 회사가 사업 실패를 했을 때 사업 과정을 평가를 해요. 그래서 성실 실패라는 판정을 받으면 면제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대출이나 이자나 원금의 일부까지도 면제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재도전할 때 그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재도전의 기회를 따로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성실하게 실패했느냐.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도 실패를 했으면 그 과거처럼 그 연대보증 이런 것도 그 책임도 묻지 않고 어떤 실패 과정에서 생겼던 창업자의 노하우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인사이트, 통찰력 이런 것들을 더 높게 평가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다른 거잖아요. 지금 의심되는 정황상 장부 조작을 통해서 대출 비율을 줄여가지고 부채 비율을 줄여서 이 높은 신용 등급을 받은 다음에 신용 보증기금이나 기술 보증기금의 그 평가를 통과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사기예요, 이거는.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까지 창업자 수백억 원대 사기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정권 실세가 연관되어 있는 사업.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과 2년 전만 해도 부채 비율이 600%가 넘는 그런 회사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창조 기업 1호 기업이라고 하면 갖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잘 되면 굉장히 홍보하기 좋은 딱 그런 거잖아. 근데 이런 기업한테 이런 게 갔다. 이 자체가 뭔가 정권 핵심 시세들과 연결이 돼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이게 대출을 진행할 때 부채 비율을 낮춰서 80%까지 낮춰서 우량기업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것을 대출을 할 때 재무제표를 제출하거든요. 재무제표에 보면요. 그 전해에 600몇십 프로 다 나와요. 전해에 이랬고 어느 부분에서 돈이 들어와서 수익이 발생해서 어떤 빚을 어떻게 갚고 지금 단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됐다. 아니면 전기에는 저랬는데 전전기에는 이랬다. 이게 재무제표에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돈이 어떻게 흐름이 있었는지 은행 담당자들은 보면 알아요. 딱 보면 당신 이 돈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았네. 이걸 다 알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 KB 하나은행에서 이거를 대출을 해줬다고 하는데 대출 담당자가 과연 이 상황을 알고도 대출을 해줬을까요? 저 같으면 나중에 하나은행 본사로부터 추징금 받거나 막 이래서 무서워서 못 해줄 것 같거든요. 이건 100%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승인이 나서 됐다. 요거는 누군가가 중간에 끼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에 압박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망하게 되면 가는 리스크를 생각해보면 이게 그런 거 있거든. 이런 1호 기업이네 뭐네 이거는 실력이나 이런 건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기업들을 몰아주자는 거지. 잘 나가고 있는 회사를 몰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걸 특별히 지정해갖고. 이것도 참 시작부터가 뭔가 굉장히 구린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근혜가 이것도 창조경제 관련한 거예요.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기부를 합니다. KT가. 근데 돈이 삼성 현대차보다 2배 정도 많은 133억 원이에요.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그래서 거기가 KT가 최순실 소유의 광고 대행사를 지원하게 됐죠. 이번에 그 국정농단 사태 나왔죠. 그래서 박근혜가 다른 기업들한테 KT를 본받으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쩌면 박근혜 재판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뇌물과 관련해서. KT를 본받으라고 하는 게 돈을 많이 내라는 뜻일까요? 안 그러면은 KT만큼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깊이 관여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라는 뜻일까요? 돈을 내라는 거죠. 경영을 하려는 거는 이게 딱히 다른 데 맡기기 뭐하니까 말 잘 듣는 KT 그쪽에다가 해서 그 사람의 신복들로 해서 심어놓고 경영을 했던 거고요. 이걸 뭐 사람을 파견해달라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돈 내란 소리죠. 이게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KT 간부들이 자기 일자리를 돈 주고 산 것 같은 느낌도 받아요. 그것도 회사 돈 주고. 예, 그러니까 기부금 형태로 이렇게 임원진들끼리 의결을 해서 기부금 이만큼 아도 찍어내자 해서 각 센터장이나 주요 보직에 KT에서 퇴직하고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KT가 이런 데에 기부금을 많이 냈다는 거에 대해서 KT에 개인적인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화가 나는데 고객센터하고 사이가 안 좋군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KT에 납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네가 너무 상식 이상으로 물건값을 깎아대는 거예요. 후려치기라고. 네,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우린 못 판다.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해서 KT랑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에서 저희 제품을 원하기 때문에 해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상식적인 가격을 제시를 하던가.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원만한 선으로 해줬는데 사실 저희가 뭐 이득을 본 게 거의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2차 구매를 하는데 또 와서 또 그렇게 하길래 저는 사실 배짱으로 안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두 번째 할 때는 어느 정도 보전을 받기는 했는데 그때 KT가 보여줬던 그런 태도를 보면 지금 이렇게 기부를 한 거를 보니까 이 기부에는 내 돈도 들어갔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KT 하면 떠오르는 기업 하나가 더 있죠. 포스코. 그러니까 공기업에 가까운 회사들인데 사기업화 시켜놓고 사실상 실소유주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역대 정권들, 나쁜 정권들이 거기서 비자금 만들어가지고 하던 그런 방식인데 KT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창조 경제 혁신 센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그 재원 비율이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KT라든지 현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부금하고 또 각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거기다가 보조금을 줘서 그런 형태를 끌어가서 박근혜 정부가 뭔가 굉장히 뭐 창조 경제를 끌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거점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의도는 분명히 보여요. 안으로 들어가면 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차은택 같은 애들 뭘 지원해줬네 만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쨌건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 자기들 이권 사업과 연결이 된다고 하면 기업들한테 대통령이 그런 말 했다 그러면 얼마나 쫄겠어요. 일반 기업에 있는 그 대표자들이. 야, 우리도 KT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은 뭐랄까 이게 이제 박근혜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이렇게 KT뿐만 아니라 공기업에서도 퇴직자들이 퇴직하기 전에 전략적인 포석을 많이 놔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도 어떤 굉장히 거대 기업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임원이 퇴직하기 직전 1, 2년에 특정 하청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거죠. 그래서 퇴직하고 거기 부사장으로 간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이 퇴직자들끼리 돈을 모아서 회사를 하나 만든 다음에 하청회사로 등록해서 일감을 다 가지고 온다든지 이제 이런 방식의 전략적 포석을 많이 놓는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공기업 감사할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비리 정황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요. 실제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 특히 한수원 같이 이제 그 납품 과정에서의 비리가 많이 발견된 곳에서는 항상 그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 안 그러면 퇴직자들이 미리 출자해서 만들어 놓았던 회사 이런 것들이 많은데 KT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정황이 보인다는 거예요. 퇴직자들이 미리 돈을 써서 자기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옮기는. 그래서 그게 실제로 KT의 이권 사업과 연결이 되면 훨씬 더 전략적으로 밀어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박근혜 입장에서도 명분을 활용하기 좋은 것이고.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이 KT가 사실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자금줄 역할을 하는데 아주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이석채 때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인공위성 그냥 고철값에 팔아넘긴 거. 그거 아직도 돌아가고 있대요. 그게 통신위성이거든요. 아직도 지금 홍콩인가 어딘가로 팔렸는데 거기서 지금도 통신위성으로 쓰고 있대요. 방송용으로. 지금도 황창규 씨가 회장이죠. 이분 빨리 바꿔야 되는데요. 이게 임기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많이 못 바꿔요. 그냥 구속하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네버엔딩 스토리 12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우리 김일희 개그맨님께서 방송 촬영이 있으신 관계로 오늘 아주 귀중한 분을 모셨는데요.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일단 개미핥기로 유명하신
우리 이광채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그맨 이광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명하신보다도 유명했던 예전에 하도 방송에 오래전에 해가지고 네. 사람들이 잘 이제 기억을 잘 못하시고. 아, 그래도 그 네. 이광채라고 검색하는 순간 네. 이미지가 몇 개 뜨잖아요. 네네네. 바로 알았습니다. 네. 아, 그 정도면 유명한 거죠. 네, 뭐 잠깐 유명은 네. 아니고 조금 그냥 어느 정도 알 정도로. 그래도 네. 아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예, 아무튼 제가 이렇게 또, 우리 팟캐스트계에 거의 뭐, 세 손가락에 들어가는 네. 이 방송에 제가 초대를 받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영광을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영광입니다. 예. 모시게 돼서. 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요즘은 활동 안 하신다면. 요즘 이제 방송 활동은 제가 아예 안 하고 있고, 제가 별도로 이제 조그만 기획사를 차려가지고, 뭐 행사라든가 강의, 뭐 관련해서 마이크 잡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이제 연말에 네. 많이 사회자, 진행자 필요하실 텐데. 그렇죠. 네. 이 방송 청취자분들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네. 네. 듣고 계신 여러분들 만약에 총각이다, 뭐 아니면 처녀다, 결혼 예정이다 이러신 분들은 결혼식 사회를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각 기업인들 저 개인적으로 기업을 좋아하거든요. 중소기업, 네. 뭐 대기업 상관없이 네. 기업에서 하는 송년회라든가 뭐 각 워크샵, 뭐 강사가 필요할 때 검색하시면 즐거운 컴퍼니라고 있습니다. 네. 그 회사 뭐 아니면은 세나를 통해서 저를 섭외하셔도 되고. 네. 친절하게 가서 웃음 뽑아드리고 약속드립니다. 불만족 시 100% 환불해드립니다. 저 정말이에요. 즐거운 컴퍼니 이름. 네, 원래는 게임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제가 원래 기획사 회사 이름이 게임 엔터테인먼트라고 해가지고 2009년에 설립해서 작년까지 했다가 폐업을 했었어요. 잠시 폐업을 하고 이제 오늘 제가 사업자 등록 다시 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등록하셨고 오늘 새날에 나오셨고. 네, 맞습니다. 네, 좋은 일만 앞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진짜 정말 제가 꿈만 같아요. 제가 뭐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저 나름대로 제가 2015년도에 개미할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방송으로 연예인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는 어떻게 보면 힐링 캠프하고 라디오스타 그런 접목된 그런 걸로 해서 제가 방송을 했었거든요. 나름대로. 저도 제목은 봤어요. 개미할게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때 최고 순위가 47위까지가 올라갔어요. 팟캐스트에서요? 팟캐스트에서. 네네. 저도 봤어요. 방송을 꽤 몇 달 동안 한 9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근데 너무 힘들어서 섭외를 제가 100% 다 하고 그리고 공간 대여도 제 돈으로 다 하고 출연자들한테 출연료도 다 줬거든요. 제가 일일이. 그리고 편집 말 실수한 것도 잘라야 되니까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또 시간 맞춰갖고 다음 주 스케줄 또 짜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걸 혼자서 다 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정말 많은 그 매니아들이 계셨는데 제가 그 감당을 못하고 중단해버렸어요. 그 당시면은 그 광고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광고가 뭐 하나 문의가 들어오던 게 있었죠. 뭐 그 대학로 공연 기획하는 곳에서 그 외에는 뭐 그닥 이렇게 그래서 이 방송은 저는 우르르만 봤죠. 새날 자체를 정말로 거의 못해도 5위 안에 들어가는 방송이니까. 네, 그때도 푸나님은 혼자서 섭외부터 이제 편집까지 다 하셨었으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진짜로. 거의 뭐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도 저분은 사람은 아니고 기인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이 진행을요 가위바위보로 해서 순서를 정하거든요. 네네. 네, 지금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서를 정해 볼까요? 네네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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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야, 가위바위보 5번 했는데 4명이서 어떻게? 와, 이건 인연인 것 같은데요.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 제가 1등이네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러면 순서를 정하세요. 본인이 4번 중에서 몇 번째 발표하고 싶으신지 이야기하고 발표는 저는 3번 가겠습니다. 1번, 2번 하시는 거 보고 4번은 왠지 사람들이 안 들을 것 같고 얍삽하게 한 3번 정도 배치해 놓으면은 제 방송까지 듣지 않을까. 이제 저희가 이제 4개는 각 방송 끝에 저희 에피소드가 다 잘라져서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요? 네, 다 들으시기는 하실 거예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러면 2번째로 가고요. 네. 저네요. 4번째는 힘들더라고요. 첫 번째 가겠습니다. 와우. 4번째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희 이번 주 주제는 내 인생에, 내 사전에 땡땡땡은 없다. 입니다. 땡땡땡 3글자예요? 아니 꼭 3글자는 아닌데 순간 쫄았어요. 아무거나. 네. 하셔서 가지고 지금까지 본인이 살아온 인생 혹은 내 인생이 아니더라도 관련해서 하실 수 있는 이야기 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시작하실 분이 접니다. 네, 우리 약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도 SNS에서 문재인 대통령만 팔로우하고 계시다고요? 친절한 청와대, 활짝 열려 소통하는 청와대,
SNS 청와대 공식 계정으로 더 가깝게 만나세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한민국 청와대를 검색하고 친구가 되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일정과 정책, 생생한 현장 사진들과 청와대 사람들의 뒷이야기까지 가장 빨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 청와대 홈페이지 즐겨찾기도 잊지 마세요. 예, 저는 내 사전에는, 내 인생에는 이제부터 포기라는 말은 없다라고 저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아, 지금부터 없다는 거요? 예, 예전에는 포기를 좀 했었거든요. 오뚜기처럼 누웠다가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했는데 이제는 아예 눕지 않겠다. 흔들리기는 해도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보통 뭐 실패 혹은 꼭 막힌 순간에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가야 되느냐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포기 안 하고 그냥 갈 수 있는 용기도 있고 힘도 있겠지만은 이 몇 차례 부딪히다 보면 자꾸 포기 쪽으로 많이 이렇게 가게 되죠. 이제 그런 경우에 여러 번 이렇게 실패를 맛보게 되거나 좌절을 하게 되면 포기하게 되고 이제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저의 다짐이 있었어요. 예전에 방송에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꽤 많은 좌절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포기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포기할 만했잖아요. 예, 포기할 만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은 이제 포기를 했다가 또 어떤 계기로 다시 일어난 케이스라고 보는데, 근데 그 포기했을 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포기한 채로 누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어떤 경우는 제 집사람하고 크게 싸워가지고 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빵을 만드는 법을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한번 직업을 삼아볼까 해가지고. 근데 이런 거 하지 말고 원래 했던 걸로 해. 그러면서 집사람이 저한테 팥빵을 집어 던져가지고. 아, 빵은 빵이네. 예. 팥빵을 딱 던져가지고 제가 네. 죄송합니다. 딱 그러고 시험 준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런 계기가 없으면 그냥 누워있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팥빵하고 인연이 있었네요. 아, 그러네요. 맞아요. 하필이면 그때 팥빵이었어요. 예. 아유. 근데 이제 제가 특히 이제 5년 전에 제가 몸이 좀 아팠다 그랬잖아요. 아, 그때 이제 제가 뭘 해볼 겨를도 없이 그냥 삶을 막 몰아붙이더라고요. 막 끝으로 몰아붙이는데 혹시 우리 그 새날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좀 몸이 편찮으신 분이 좀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저의 경험을 또 말씀드리고 또 서로 이렇게 마음이 좀 통해서 용기를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도 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한번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큰 병이 딱 이렇게 있을 때 제일 두려운 거 그리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는 그 수치라는 거예요. 수치.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치유율. 아, 무슨 낫는 수치. 생존율, 생존율. 사망률, 예, 그렇죠. 무슨 간 검사하면은 그 수치가 또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런 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저 상태가 어떻습니까? 했을 때, 당신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초기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래도 좀 초기면은 생존율이 좀 있으니까 괜찮다 하는데, 2기, 3기 넘어가서 그 수치가 뚝뚝뚝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검사를 했는데 제 뭐 질병 수치가 어떻습니까? 그럼 지난달보다가 조금 나빠졌네요 하는 순간 나락으로 팍 떨어지거든요. 아, 절망적이고. 아주 절망적이죠. 네네. 그러니까 병의 경중에 그 상관없이 그냥 그런 수치, 치유율 이런 게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거든요. 아, 숫자. 그 숫자 숫자죠.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경우 생길 때 막 굳은 결심, 마음 가진 사람들도 넘어지게 되는데 저도 좀 아파가지고 주위에 있는 분들도 좀 보니까 그거 상관없이 그냥 이겨버리겠다 하는 분들이 회복률이 굉장히 빠른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병에 걸렸다 했을 때 어떡하지? 나는 왜 이런 병에 걸렸지? 막 이러면서 그냥 한숨 쉬는 분들하고 상관없어. 일단 이겨보자 하는 분들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그게 뭐 개인이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그게 성격 문제하고도 관련돼 있으니까. 아마도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네. 성격 문제도 있고 어떤 면에서 의지 문제도 있는데 그거를 뭐 반드시 그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때까지 살아왔던 또 삶의 궤적도 있을 것이고 주위 환경도 있을 것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수술 받고 나서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 걸어 다닐 수 있을 때부터 그냥 복대하고 이제 주렁주렁 이제 뭐 진통제하고 뭐 이렇게 막 매달고 그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딱 잡고 걸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병원을 그 병동을 수십 바퀴 돌았어요, 하루에.
오직 마음에는 그거였었어요.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하고 심지어는 제가 그때 핸드폰을 거기다가 딱 올려놓고 예. 제가 걸어다니는 모습을 제가 스스로 찍었어요. 나중에 보자. 너가 이렇게 힘들게 이겨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으니까 나중에 힘들 때 다시 보고 기운을 얻어라 해가지고 지금도 가끔 봅니다. 그럼 병원 복도를 이렇게 다니고 마주오는 환자도 보이고 막 보이거든요. 야, 너가 그때 노력했잖아. 이러면서 힘들 때 그걸 보면서 힘을 얻거든요. 실례지만 어떤 수술했는지. 아, 예, 저는 간암 수술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노력이 상당히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원한 이후에도 뭐 자전거도 타고요. 일부러 등산화를 사고 등산 스틱을 샀어요. 왜냐면 산에 갔다가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뭐 임도나 이런 데를 계속 걸었어요. 힘들어도. 걸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거를 극복하게 됐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병에서 극복된 거를 이제 아시는 그 동네 분이 또 간암에 걸렸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동네 주민이요? 예.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생활하는 거를 보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 예전에는 저 사람 뭐 저리 아파도 뭐 그냥 농사 짓네 뭐 이렇게 했는데 막상 자기가 딱 걸리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이겨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시냐 그러니까 아침에 산책 잠깐 갔다 온 다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그거 없다고 생각하고 뭐 농토도 있으니까 농사도 짓고 뭐 사방이 산이거든요. 백두대간에 있거든요. 집이. 등산 다니고 뭐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앉아 있어 가지고는 극복하기 어렵다. 제가 이렇게 또 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좀 고맙다는 말을 했는데 실천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의 문제인데 가만히 축 처져 있다는 거는 거의 포기 상태거든요. 그렇죠. 몸이 먼저 그렇게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일을 알아듣습니다. 시키지 않으면. 예. 근데 저도 좀 신경이 좀 예민해서 그런지요. 이 스트레스나 이렇게 좀 신경을 팍 쓰면 그날 그냥 푹 쓰러지듯이 잠을 잔대요. 제가. 그게 굉장히 좀 예민해요. 제가 성격이 좀 빡빡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포기하지 말고 뭐든 닥쳐도 흔드는 게 있어도 밀고 나가자. 내가 목표를 하는 걸 딱 잡아놓고 그때는 이제 살아야 된다는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도 이제 다른 목표를 잡게 되었는데 앞으로 나가자.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책도 읽고 하는 중에 그런 말을 제가 보고 감명을 받았어요. 처칠이 한 말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3번이나 붙였어요. 네버를. 우리 네버 엔딩 스토리죠. 그 유명한 그 그림 있잖아요. 그 개구리가 큰 새한테 먹히는 그 찰나에 머리가 새한테 먹힌 개구리가 새의 목을 붙잡고 있는. 삼키지 못하게. 삼키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그래서 맞아요. 거기에 네버 기브업이라고 이렇게 있는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이거든요. 직접 그린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저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왠지 잘하실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그거 밑에 아마 윈스턴 처칠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 장면이 맞아요. 그 장면이. 그래서 저는 금수저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냐면은 이제 금수저론이라는 그걸 맞닥뜨리게 되면 사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높은 점을 딱 목표로 세우고 나아갈 수 있게 자꾸 마음이 향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포기하는 거죠. 난 금수저가 아니니까. 그래서 목표를 낮추는 거죠. 그리고 현재 상황에 만족하게 만들고 적응하게 만들고 순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슬픈 이야기,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있죠. 거기에 정규직이라고 돼 있대요.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진짜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임대업. 임대업? 건물주 뭐 이런 것도 아니면 연예인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차라리 옛날에 대통령이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김영삼.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 금수저론을 만든 사람들이 소위 금수저들이 아닐까. 자기네들로 못 올라오게 하려고 일부러 만들어서 퍼뜨리는 건 아닐까. 정신적 데미지를 막 줘가지고. 그렇죠. 쓰러지게 하려고. 일부러 흘리는 거죠. 우리 서민들 노예로 부리듯이. 그런 생각도 저는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무술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뭐 격파 같은 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만일에 송판이 있다 그러면 두꺼운 게 송판이 있다 그러면 송판을 보고 치지 말고 송판 뒤를 보고 치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뚫고 들어가라는 뜻이죠. 밀어쳐라. 밀어치라는 거죠. 네. 송판이 없듯이 생각하고 예. 치면은 손은 거기 가 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그 말도 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뭐 실패를 하든 뭘 하든 계속 나가야 된다. 혹시 할랜드 샌더스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들어요. 그 외국분 아니에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네, 외국분. 한국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그걸 몰랐네요. 네. 저도 몰랐네요. 날카로운데요? 네. 이분이 이제 커널 샌더스라고도 하는 분인데 사업을 하다가 망했대요. 코라이드 치킨. 맞습니다. 예. 커널이라고 하니까 알겠다. 예, 맞아요. 예. 원래 이제 할랜드 데이비 샌더스인데요. 이 사람의 일화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사업을 실패를 해서 그동안 가졌던 레시피하고 조리 기구를 들고 사람들에게 팔러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자그마치 거절을 몇 번 당했을까요? 100번. 아닙니다. 조금 더 쓰세요. 1000번 가겠습니다. 비슷합니다. 네. 예, 1009번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8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1009 같아요. 1009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팔았고 KFC에 이제 전설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KFC 할아버지 입고 나와 있던. 예. 그분 그대로 그 사진 보면은 그대로 수염 그대로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에 대한 그런 예로서 많이 쓰고요. 또 스티븐 킹 아시죠? 작가. 뭐 최근에 캐리 얼마 전에 또 리메이크도 됐었죠. 근데 스티븐 킹이 캐리를 이제 작품을 쓴 다음에 한 30군데에서 거절을 받았대요. 거절을 받아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쓰레기통에 딱 집어 던졌는데 이제 아내가 그걸 찾아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합시다. 그래서 캐리가 출판이 됐고 영화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 살아있는 전설이 돼버렸죠. 그렇죠. 지금도 쓰는 족족 그렇죠. 다 팔려 나가잖아요. 얼마 전에도 무슨 영화 이트라는 나왔죠. 그 작품은 정말 살벌하게 무서운 거예요. 예.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걸 읽었는데 예. 그 책이 2권짜리거든요. 예. 근데 2권을 그 세트를 사서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를 읽고 넣어뒀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음 장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군대 갔을 때 다시 그 집에서 가져가서 읽었어요. 군대에서. 그 고등학교 때는 진짜 너무 무서워서 읽지를 못했어요. 그 정도로 그 스티븐 킹 그 작품들이 그 흡입력이 대단하거든요. 저도 스티븐 킹 그 영화로도 엄청 나왔잖아요. 하여튼 외국에도 보면은 스티븐 킹은 서점에 한 벽을 장식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미스트 같은 경우도 아주 살벌하죠. 영화도 무서운데 책으로 보면 100배는 더 무섭습니다. 상상을 하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스티븐 킹도 그래서 했다. 그래서 캐리가 대박을 쳤잖아요. 76년도에 나와가지고 저도 어릴 때 그 캐리 포스터나 그 사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피로 막 이렇게 있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지 그때는 어렸으니 몰랐는데 나중 보니까 이제 클로이 모레츠가 또 주연해서 리메이크도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아니 뭐 방법이라고 하겠네요. 그거를 좀 알게 된 게 있는데 넥스트라는 거래요. 우리말 다음이죠. 다음. 만일에 어떤 이제 일이 부딪혔을 때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안 돼? 그럼 넥스트 하라는 거예요. 넥스트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제 커널 샌더스 같으면 1009번을 넥스트를 한 거죠. 그래? 안 돼? 다음. 나는 포기 안 해. 이러고 나갔다는 거죠. 그게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목표를 정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직업 우리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저도 이제 뭐 가르치는 거나 방송 쪽을 하고 싶다 했었고 또 하나는 뭐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뭘 하고 싶다 했는데 이제는 포기하지 않기로 하고 방송을 더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하고 계신 개인적으로 하시는 방송 있으시잖아요. 예, 우리 댓글에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태그에다가 약초라는 걸 안 넣어가지고 그래서 못 찾으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한 12회 정도 업로드가 된 게 있고요. 하나는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에야 이제 업로드가 완료된 게 있어요. 채널을 두 개 운영하신다고요? 예, 제가 2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전문 방송인이시네. 그 정도면 대기업 아니에요? 채널을 2개씩이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위는 없습니까? 순위는? 순위에 신경 쓰지 않는 방송. 오케이. 맞네요. 아직은. 그래서 그 약초라고 치시면 2개가 뜰 겁니다. 예, 그 삼각형 그려진 게 2개 뜰 건데. 그 방송도 포기 안 하시겠네요.
그건 포기 안 할 겁니다. 네. 예, 그걸로 뭔가를 좀 이루거나 성취할 때까지는 네. 계속 나아갈 겁니다. 제가 약손님한테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예. 그게 하나는 그 귀농귀촌 관련한 거고 예. 또 하나는 종교 방송이잖아요. 예. 주제만 제가 어떤 이야기할 수 있는 거면 게스트로 한번 나가보고 싶은데 괜찮습니다. 제가 전혀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여가지고 아쉬워요. 그리고 녹음을 안동에서 하시잖아요. 뭐 안동에서 놀러 가죠. 주말에 놀러 가면 되는 거지. 안동에 오셔도 좋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 귀농에 관한 거는 제가 이제 방송이나 기사들을 보면서 너무 뻥튀기하고 잘못된 허황된 꿈을 이렇게 불어넣어주는 게 너무 많죠. 일명 그 장밋빛 기사만. 예, 너무 그런 거예요. 그런 것만 많죠. 앞뒤도 안 맞고. 그래서 이런 위험에서 귀농 준비하는 분들을 구원해내자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좀 어떤 면에서는 비판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실천적인 그런 내용을 하려고 하고요. 또 종교방송은 이제 종교계에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든. 그래서 좀 천덕꾸러기 같은 대접받는 분들, 기존 교회에 못 가시는 분들을, 그런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든 이제 포기하지 말고 내가 목표로 하는 걸 향해서 가자 하는 게 저의 목표고 내 사전에는 포기라는 말이 없다라는 주제에 맞춘 것입니다. 저는 좀 너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세금을 안 내거나 세금을 회피하려고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게 문제지. 있는 재산 투명하게 공개하고 증여하고 상속하면서 세금 다 냈잖아요. 그럼 됐지. 더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공직에 진출하는 사람들은 상속받을 재산 일부러 전부 다 사회환원하고 기부하고 맨손으로 그러면 공직에 들어가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언론들이 가지고 놀기 좋은, 희화시키고 어떤 비난의 프레임으로 가져가기 좋은 그런 단어들은 있어요. 초등학생 자녀, 8억 부동산, 1억 5천 증여세 1,000만 원 납부, 이런 식의 어떤 그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딱 글감으로는 좋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 자체가 불법 행위를 한 게 아니잖아요. 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과세한 대로 법이 허용하는 대로 다 세금을 냈는데 아니 그 이건희가 뭐 4조 몇천억 그거 불법으로 차명 계좌 관리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하는 언론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 초등학생 하나를 중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무슨 뭐 거대한 범죄라도 저지른 듯한 뉘앙스를 깔아놓고 막 이야기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요, 진짜. 지금 언론에서 이 프레임을 짜면서 당신도 부자잖아, 돈 많잖아, 이런 프레임을 계속 씌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왜 홍종학 전 의원의 장모님이 왜 손주한테 분할 증여를 했느냐, 나눠서 증여를 했느냐, 자기 딸이나 사위한테 직접 주지 왜 손주한테 줬느냐, 이거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학생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상가를 받는데 상가 일부를 이제 증여를 받았는데 국세청에 보면은요, 국세청에서 나온 세금 전략 가이드라는 거에 보면은요, 증여를 할 거나 재산을 취득할 때는 분할 취득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나와요. 국세청 자료에. 그 가이드에 그런 게 있어요? 예. 왜냐하면 상속세는 내가 얼마를 주느냐, 갖고 있는 상속해주는 사람의 재산 정도에 따라서 이게 판가름이 나는데, 증여는 받는 사람의 위치에서 봐요. 세금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직계비속, 뭐 반계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 얼마를 증여받았느냐, 거기에서 세금을 얼마를 까줄 거냐, 이거는 이제 받는 사람 기준이거든요. 증여는 법적으로. 그랬을 때 나눠서 내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무서에서도, 국세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분할 증여라는 것 갖고 언론에서는 쪼개기 증여, 말도 참 잘 만들어내요. 쪼개기 증여라고 해서 이게 편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편법이 아니고요. 자, 중학생한테 외할머니가 상가 건물을 증여를 했어요. 중학생이 돈이 없잖아요.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세금을 어떻게 내? 중학생 딸이 대출받을 수도 없잖아요. 우리나라 재벌들은 주식이나 뭐 차명 계좌나 CD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얼마든지 하는데 3세까지 4세까지. 이 홍종학 전 의원의 딸은 그런 거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돈을 빌린 거야, 세금을. 차용증까지 떼면서. 그럼요. 정말 쿨한 집안이야. 네, 쿨한 집이에요. 나 세금 내야 되니까 엄마 돈 빌려줘. 내지는 엄마가 또 세금 내야 되니까 빌려줄게, 갚어. 왜냐하면 너 월세 계속 들어오니까. 그런 관점은 약간 좀 달라 보이고 이렇게 했겠죠.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 부모의 입장에서 그거를 너 세금 내라, 우리한테 빌려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만들었겠죠.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이 딸이
증여를 받았는데 고정수익이 있어요. 월세가 들어오는. 고정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자 원금 갚아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용증이 있는 거지 이게 편법, 불법이 아니고요. 국세청에서도 이미 권장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증여와 상속을 받으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했으면 말 하나도 안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만들고 싶은 프레임 있잖아요. 홍종학 씨, 당신은 그렇게 진보적 주장을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돈이 많아요? 라는 거를 사람들 머릿속에 깔아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어색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논리로 TK 지역에 사는 분들 중에 가난한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수를 지지하신 분들은 다 부자여야지. 왜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를 지지하냐고. 언론에서 프레임을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야, 사회운동, 노동운동 이런 운동하는 사람이 벤츠 끌고 다녀?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강남에 살면 새누리당 뉴를 지지해야 돼.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강남에 살면서 왜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잘못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결연히 맞서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홍종학 전 의원이 후보자가 국회에서 결연히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기서 지면 안 돼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잘못 쓰게 돼요. 홍종학 의원이 사실 분리할 것도 없어요. 청문회 자리에서 정확하게 내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서 소득을 만들어 왔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재산이 축적됐다는 거 정확히 지금 밝혔잖아요. 지금 재산 신고했잖아요. 국회의원 하면서도 재산 신고했잖아요. 그대로 밝히면 돼요. 그 재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불법성을 따지는 거지. 내가 떳떳하게 벌고 떳떳하게 합법적으로 증여받아서 재산이 늘어난 거 어쩌라고 그러면. 제가 그분 민정당 인터뷰할 때도 느꼈던 건데 거기서도 그런 비슷한 결이 있어요. 이제 방송 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가끔씩 연락하면은 내가 술은 사줄 수 있어. 이거 뭐냐? 내가 재력이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가난해야 된다는 것도 좀 프레임 버려주시고요. 이쪽에 뭐 민주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내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서 싸워준다는 게 훨씬 더 큰 가치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내 이익을 위해서만 싸우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자, 홍종학 전 의원님, 지금 후보자님 이겨내시고요. 만약에 홍종학 후보자가 또 낙마한다면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데미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드 칠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중학생 딸한테 상가나 건물을 해줬는데 세금을 안 냈어.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실드 쳐? 법적으로 다 했어. 부자인 것을 우리가 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참 근데 부럽긴 하다. 그러게요. 저 트윗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예? 마 선생님의 트윗입니다. 결혼했더니 장모님이 부자야. 건물도 있네. 딸을 낳았더니 장모님이 이뻐하시네. 장모님이 편찮아 돌아가시기 전에 건물을 증여하신다면서 부인이랑 딸 그리고 처형한테 나눠주시겠대. 그러면 내가 장모님 저는 앞으로 장관할 거니까 증여하지 마세요. 그래야 돼? 그렇군요. 뭐 어찌됐건 부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연락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7인회라는 게 나왔습니다. 7인회. 이 사람들은 어떤 모임 만드는 걸 정말 좋아해요. 남재준을 중심으로 한 부산지검장, 이번에 그 피의자 신분으로 부산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조사받고 나왔어요. 피의자 신분으로. 15시간 동안. 그 어떤 상황일까도 되게 궁금해요. 7인회 중에 한 명이 남재준, 다음에 장호중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쭉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정원에도 파견 나간 검사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번 적폐청산팀뿐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들이 한 무더기가 돼가지고 검찰이 국정원을 수사 못하게 만드는 정도 용도로 써먹는 거예요. 심지어 국정원 관련해서 무슨 재판 받잖아요. 국정원 직원이나 원세훈이. 그러면 파견된 검사가 변호사의 역할까지 하는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 7인회가 국정원을 검찰이 수사 못하게 방해하는 거, 다음에 NLL 대화로 공개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남재준을 중심으로 한 7인회가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거예요. 네,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정말 그렇게 매력적인가 봐요. 외부에서 보면 좀 뭔가 좀 무서운 마음도 들고 좀 미스터리하고 의혹의 어떤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 그 내부에서 보면 내 원래 소속돼 있던 조직을 배신하고서라도 충성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가 봐요. 너무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 검찰이라는 그 신분이 가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그 이점, 그 비교 우위 같은 것도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2012년 4.11 총선 직후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 연재욱 사령관이 김관진 국방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의 내용입니다. 국내의 종북, 친북 사이트들이 북한의 선전, 선동에 동조해서 대통령과 현 정권 심판에 치중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북, 친북 사이트의 예로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를 들면서 총선 당일 한 시민 기자가 쓴 투표 독려 칼럼을 선동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SNS 공간에서 유명인들이 투표를 독려한 것도 선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작가 이회수 공지영 씨, 방송인 김미화 씨, 당시 조국 안철수 교수 같은 유명인들이 투표율이 높으면 춤을 추겠다고 약속한 것 등을 젊은 층의 적극적인 투표 동참을 촉구한 선동이라고 비난한 겁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표장에 안 가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 보고서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멀쩡한 단체나 시민이 이 SNS 활동한 것을 마치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한 것처럼 민간인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총선 직전 한 해군 장군의 제주 해군기지 관련 발언을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하자 반대 댓글이 달렸습니다. 군인권센터를 종북 세력이라 비난한 이 댓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이모 중사의 아이디로 달렸고 주요 실적으로 보고서에 기재됐습니다.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이른바 국바렵은 지난 2010년 설립된 이후 보수 정권을 찬양하는 안보교육을 주도해 국가지원기관이란 의심을 받았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자체 적폐청산 TF 조사를 통해 국바렵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설립됐고 4년 뒤 없어질 때까지 63억여 원의 국정원 예산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국정원의 외곽단체였다는 겁니다. 좌파는 종북 세력이라는 요지의 국바렵 안보교육도 국정원 심리전단 등이 교재와 강사 등을 결정해주고 추후 보고도 받았습니다. 개혁위는 국정원이 국바렵을 통해 당시 야당 정치인이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책 비난에 열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심리전단만으로 모자라 오프라인 외곽단체를 두고 정치 개입 활동을 한 셈입니다. 개혁위는 원 전 원장과 박승춘 전 국바렵 회장 등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건고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 국정원이 인물 검증을 주도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개혁위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이 문체부의 요청을 받아 검증한 인물만 8,5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과 옛 통진당 당원, 정부 비판 시국선언에 참여한 인물 등 348명이 문제인물로 낙인 찍혀 문체부에 통보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7분쯤 서울 삼성동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배우 김주혁 씨가 탄 SUV 차량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 김 씨가 탄 차는 사고 직후 인도를 넘어 도로 옆 아파트 출입문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차에선 연기가 심하게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조대원들은 김 씨를 건국대병원으로 옮겼지만 저녁 6시 31분 끝내 숨졌습니다. 김 씨의 차와 추돌한 승용차 운전자는 별다른 부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운전자 얘기로는 자기가 차를 좀 갓길로 빼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같은 걸 움켜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차가 그냥 앞으로 와서 자기 차를 한번 다시 받고 돌진을 해버렸다. 경찰은 김 씨가 음주 상태였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SBS 8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김 씨는 프라하의 연인 등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고 지난 2005년 세상을 떠난 원로 배우 고 김무생 씨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관련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하긴 뭐 저쪽 야당한테는 어떤 후보자도 저는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홍종학 후보자는 너무 잘 산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론사 프레임은 홍종학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법안 발의한 거에 비해서 너무 잘 살아. 상속도 많이 받았어.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문제가 있어라고 그러는데 사실 문제 없는 부분인데 문제 있다고 지금 프레임을 만들고 있어요. 너무 부자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보도도 나오죠. 홍종학 전 의원께서 그 시민단체 시절에 뭐 여러 가지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던 부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홍종학 의원 인터뷰 저도 해봤지만 느끼는 건데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누가 이런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만큼의 결을 가지신 분이다.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로서는 저는 딱 결이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을 이름하여 이제 강남 좌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충분히 어떤 여력이랄까 돈도 있는 사람인데 이쪽에 경제관에 대해서는 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비판해 왔던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왜 너는 부자니? 이거잖아요. 근데 일단 저는 정리를 이렇게 한번 가보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 내각의 마지막 퍼즐. 근데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부적격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이 또는 정부가 실패했냐 성공했냐에 관한 부분은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가 이명박이나 박근혜에 비하면 실패한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IMF 이후에 신자유주의 받아들여야 됐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최선의 선방을 했다고 생각해요. 비주류로서는 굉장히 어렵게 정치했던 부분이 맞죠. 그런데 이게 100% 잘했다라고 쉴드 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반박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가 잘했다고 표현하는 게 뭐 우습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다 그러는데 책에서 그러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한 마지막 장관을 쳐내야 되느냐. 그럼 대책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당시에 홍종학 후보자가 했던 이야기들대로 저는 충정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표현하면은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건 기본적으로 당시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논리예요. 일단은. 그 논리에다가 진보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막 급격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뭔가를 했다. 그런 부분에서 성공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쪽 진보 쪽의 논리인 건 맞거든요. 그런데 객관적 국민적 수준에서 보면 지표로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정부가 경제정책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진보라고 하는 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진보 정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보 쪽 계열, 민주당까지 포함해가지고 비판이 나왔던 지점들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만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다. 그래서 이번 대선 때도 홍종학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대선도 같이 치러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홍종학 후보자가 그 논란들을 이겨내고 저는 장관이 되기를 강력하게 바라는 입장입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네, 저도 똑같은 이야기지만 언론의 보도를 엄청 큰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으니까 국정원에 충성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권력이었겠죠. 권력의 핵심으로 다가간다라는 그런 뉘앙스 때문에 충성했을 거고 두 번째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 그쪽에 충성했을 확률이 자유로움. 높아요. 예, 자유로움. 영수증이 없는 세계의 자유로움. 예. 그래서 공무원 세계에 갇혀 있다가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돈 쓰는 게. 이쪽에 아마 줄을 댔을 거고요. 얘네들은 근데 7인회? 아, 말도 잘 만들어. 팔선녀. 이게 어떻게 됐을까? 잊고 있었어요. 팔선녀. 그러게요. 팔선녀, 7인회.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아, 문고리 3인방. 또 뭐 있죠? 숫자에 관계된 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숫자? 죽을 사자. 사자 좋아하세요? 네. 444. 제 전화번호에 사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죽을 만큼 사랑해. 뭐. 다른 분들은? 저는 9 좋아합니다. 9. 9? 오, 가득 찬 수네. 이유는? 뭐 있어 보여요. 그냥 느낌에 영어로 해도 저는 9이라는 발음 자체가 굉장히 좀 심플하고 좀 하여튼 마음에 들어요. 9는 좀 문학적이에요. 나머지 일은 네가 채워. 이런 느낌. 9는 또 이게 동양의 수에서 보면 가득 찬 수거든요. 그리고 뭐 중국 사람들은 8자 좋아한다고 그러고 네. 저는 3자 좋아하고요. 3-3번? 야구팀 할 때 백넘버가 항상 3번이었어요. 3위일체 이런 개념으로 역사도 정반합 이런 3 이런 거 있잖아요. 3세판 이런 것도 있고. 마차님은? 저는 클수록 좋습니다. 450만 원? 450이면 되시겠어요? 700요. 그 7인의 멤버들이 누구예요? 부산지검장을 지낸 장호중 감찰실장,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고요. 변창훈 법률보좌관, 현재 서울고검 검사입니다. 오아무개 국정원장 특보, 고아무개 국방보좌관. 여기까지는 이제 남재준이 데리고 온 걸 거예요. 군에서. 네. 그리고 조아무개 감사관
변암흑의 정보비서관 하경준 대변인 등입니다. 지금 조암흑의 변암흑의 하경준 이런 사람들은 아마 국정원 직원일 가능성이 없죠. 내부 직원. 그러니까 검사와 남재준이 데리고 온 측근들과 그리고 원래 국정원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국정원 내에서 당시에 실세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재밌는 거. 남재준이 국정원장 할 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제2차장이네 뭐네 해가지고 우병우에 특보하는 사람이 있어. 직보하는 사람. 그러면 이게 아사리판인 거예요. 그렇죠. 이쪽에서는 이제 권력들이 자꾸 막 누려. 그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오다에 의하면은 뭐 NLL 대화력 같은 거 막 뿌려. 그러면서도 실제로 국정원에서는 진짜 중요한 정보는 청와대의 우병우 정도에게 직보가 되고 이런 관점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7인회라는 사람이 매주 모였다 하잖아요. 매주 한 번씩 모여서 낮 시간 동안 했는지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모였는지는 몰라도 자기 딴에는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로 어떤 사명감? 그러면 비밀스러운 결사체 느낌으로 모였을 거 아니에요. 애국심으로 모였겠죠. 근데 또 한 축에서는 우병우한테 또 직보로 다뤄 원장을 건너뛰고 직보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남재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권력을 국정원 내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예를 들어 검찰이 대선 개입 사건 수사하려고 압수수색할 때 그 가짜 사무실 만들었다는 것도 다 여기서 주도를 했다는 건데 국정원은 국정원장 밑에 1차장, 2차장, 3차장 그 나름대로의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식으로 1차장, 2차장, 3차장은 지금 배제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서 실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NLL 대화록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일반 문서로 일단 재분류해가지고 이거를 당시에 새누리당 정보위원들한테 공개하는 것도 7인회가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국정원의 어떤 권력이랄까 국정원 자체를 비선화시켜버린 그런 대표적인 모양새라고 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7인회라는 게 하는 역할이 지금의 그 언론을 통해서 나온 이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국정원의 전반적인 모든 사항들을 기획하는 부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업무를 기획했다